엄마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우리 자식들 생각은 안 하세요? 일하랴 애 키우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엄마까지 신경을 써요? 제발 요양원에 가시라고요. 오늘 사연은 강정자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4살이 된 강정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가족들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죠. 몸이 성치 않으면서도 자식들 학비라도 대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다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오래 머물 여유도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2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했으니까요. 큰아들은 서울로, 작은 딸은 부산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들이 원하는 길을 포기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에 기숙사비에 생활비까지. 월급은 빠듯했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추가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손끝이 갈라져도 다리가 퉁퉁 붓도록 앉을 시간도 없이 일해도 자식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나시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걱정해서 하는 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말들이 제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의 짐이 되었다는 걸, 그들이 저를 떠안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너무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집에 잠깐 머물렀을 때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식사하실 때 소리가 너무 크셔서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네요. 방에서 드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저는 이미 불편한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작은 딸 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공부해야 한다며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도 자제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 그들의 행복만을 바라고 살아왔던 저의 삶이 결국 이런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도 출산도 하지 말고 혼자인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죠. 이제는 저도 압니다. 자식들 집은 결코 제 집이 될 수 없다는 걸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버릇처럼 오른손으로 난간을 잡고 발을 옮기려는 찰나 갑자기 발이 헛디뎌졌습니다. 아야. 순식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과 함께 허리가 찌릿하게 저려왔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차가운 계단 바닥이 그대로 등을 때렸고 손에서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쏟아져 나와 사과 몇 개가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지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핸드폰을 꺼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엄마가 좀 다쳤어.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걱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엄마, 또 왜 그래요? 그렇게 몇 번을 조심하라니까요. 이러니까 요양원 가셔야 한다니까. 얼마 뒤 집으로 달려온 아들은 제가 아파서 웅크린 모습을 보고도 얼굴에 짜증부터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혼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요양원 알아보자고. 이런 사고 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 뒤로 딸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은커녕 그녀의 목소리에서도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혼자 두기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돌볼 수도 없고.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제가 문제 덩어리라도 되는 양 차갑기만 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말투였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떠넘기고 싶다. 며칠 뒤 아들이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봐요, 엄마. 여기 요양원인데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솔직히 지금 상황이면 이게 제일 나아요. 간병인 고용하는 건 비용도 너무 들고 솔직히 우리가 계속 돌볼 수도 없잖아요. 딸은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양원에서 간병도 다 해주고 밥도 잘 나오니까 거기가 편하실 거예요. 저희도 솔직히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요. 그들의 말이 끝날 때마다 제 가슴 한켠이 조여왔습니다.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하나의 짐으로만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딸의 전화를 몰래 엿들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 들어가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맨날 전화 오고 우리 집에 와서도 불편하고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이 몰려왔고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나? 아들은 다음 날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버티실 거예요? 이러다 더 큰 사고 나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요양원 들어가세요. 어차피 우리도 바쁘고 솔직히 힘들어요. 간병인 고용할 돈도 없고 그냥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서로 편한 거예요. 이젠 숨길 것도 없이 저를 짐처럼 여기는 그들의 본심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짐짝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겠구나. 그래, 혼자라도 살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저 혼자라도 자립할 방법을 찾기로요. 자식들의 성화에 결국 저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직접 예약해둔 곳이었죠. 입소하는 날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는 말없이 차창 밖만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의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깔끔했고 직원들은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현실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날 시간이에요. 어서 일어나세요. 새벽 6시. 자고 있던 저를 깨우는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늦잠이라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해야 했습니다. 밥상도 딱딱했습니다. 미리 짜인 식단표에 따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어야 했고 간식 한 번 먹으려면 직원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유롭게 산책하던 것도 이제는 일정표에 따라야 했고 심지어 밤 9시 이후엔 모든 전기가 차단돼 TV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막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정해진 자리에서만 활동하세요. 규칙을 어기기라도 하면 직원들의 차가운 눈초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점점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간병인을 고용하면 좀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자식들도 요양원 생활이 답답하면 간병인을 붙여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간병인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친절한 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또 흘리셨네. 제발 좀 조심 좀 하시죠? 말은 친절한 척하면서도 눈빛은 싸늘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제게 짜증 섞인 한숨을 쉬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물을 흘리자 손목을 꽉 움켜잡고는 정신 좀 차리세요. 좀 하고 나지막이 윽박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은 더 심각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저를 무시하는 말투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래서 요즘 노인들 모시기 싫다니까요. 그녀는 제 작은 부탁조차 귀찮아했고 심지어 제 앞에서 전화를 받으며 이 늙은이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간병인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돌아오는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요양원에만 계시라니까. 간병인들도 힘들대요. 엄마도 좀 참고 계시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늙어 죽을 순 없다 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짧은 외출 허락을 받고 요양원 근처를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공원 한쪽 경로당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모여 윷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둑을 두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함께 손을 잡고 가벼운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서로 등을 두드리며 웃고 떠드는 모습, 내가 오늘 이길 거야 라며 장난을 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렇게도 살 수 있겠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 요양원 안에 갇혀 살아야 하지? 스스로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는 삶,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희망이 제 안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갇혀 늙어가기 전에 다시 살아보자. 요양원에 들어온 지 2달쯤 되었을 무렵 저는 몸을 추스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재활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다리 근육을 움직이고 걷기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 없이는 2발자국도 떼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회복하면 언젠가는 이곳을 나갈 수 있겠지. 그러나 몸이 나아질수록 마음속에서는 더 깊은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냉정한 말투, 얼굴에 떠오르던 짜증 섞인 표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이들은 과연 진심으로 기뻐할까? 하는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의 목소리가 방문 틈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직원과 통화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 집이요.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려고요. 오래 비워두면 집이 낡기만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처분한다고? 이어지는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네.
지금 요양원 비용도 부담스럽고 엄마가 이젠 집으로 돌아가실 일도 없을 테니까요. 저희도 솔직히 여유가 없어서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속에서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평생 너희 키우느라 희생한 집이야. 내가 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이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팔 생각을 하니? 며칠 뒤 작은 딸도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다정하게 웃었지만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뻔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집 처분하려고 한다고요. 어차피 여기 계시면 집은 쓸모도 없고 팔아서 요양원 비용에 보태는 게 낫죠. 그 돈으로 더 좋은 방으로 옮기자고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너희들 학비 대려고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던 그 집이야. 내 결혼식 때 혼수 준비하려고도 대출받아서 버틴 집이기도 하고.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저희도 힘들어요. 요즘 집값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해. 요양원에서 나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사에게 더욱 열심히 재활 훈련을 받겠다고 선언했고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매일같이 몸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집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게 두진 않겠다. 자식들이 제 집을 팔기 전에 반드시 요양원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번엔 그 누구도 제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절대 내들이 내 삶을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 매일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물리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발짝 떼는 것도 고통이었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때면 이러다 정말 요양원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자식들의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제 집은 쓸모없어요. 팔고 요양원에 더 오래 계시는 게 나아요. 엄마도 우리 좀 이해해줘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 말이 제게 독이 됐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기 힘들 때도 심장이 두근거릴 때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너희들 집 팔아치우는 꼴 절대로 못 보게 해주마.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 다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리던 발걸음이 어느새 똑바로 걷기 시작했고 요양원 복도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땐 제 몸에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료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강정자 어르신, 이제 거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퇴원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나가야겠다. 바로 그날 짐을 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요양원 측에 통보했죠. 소식을 들은 큰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아직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잖아요. 요양원에 더 계셔야 해요. 엄마, 집에 혼자 계시면 또 다치시잖아요. 그냥 우리 말 좀 들으세요. 목소리엔 분명한 불편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도 아니고 내 인생도 아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이젠 너희 간섭 필요 없어.
딸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우리가 다 엄마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아빠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 또 다치시면요. 그 순간 저는 냉정하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라. 앞으로 너희들과의 인연도 여기서 끝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게 그 보답이니? 이제부터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 거다. 딸의 입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지만 곧 분노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혼자 잘 살아보세요. 그래, 그렇게 할 거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마지막 남은 인생마저 그들에게 짐짝 취급당하며 살 순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낡은 대문을 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절대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손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오랜만에 맞는 집 안 공기는 싸늘했지만 어딘가 편안했습니다. 낡은 가구, 벗겨진 벽지, 오래된 커튼까지 모두가 제 기억의 한 조각이었고 그 안에 담긴 시간들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요양원에서라도 사람들과 부딪히며 지냈는데 집으로 돌아온 지금은 고요한 정적만이 제 곁을 채웠습니다. 이러다 정말 고립되겠구나. 그런 불안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니 동네 경로당 앞마당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경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정영호 할아버지였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노년의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지적인 기품이 느껴지는 분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정자라고 해요. 이 근처에서 오래 살았는데 여긴 처음 오네요. 정 할아버지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오셨군요. 저는 정영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작은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죠. 과거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한 말투에 따뜻한 미소까지 요양원에서 느낀 차가운 시선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연스레 옆자리에 앉았고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자 씨, 사람은 혼자 살아가긴 어려운 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죠. 저도 한때는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외로움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정 할아버지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서 버티려 했지만 오히려 외로움에 눌려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중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독립이지만 서로 도우며 사는 것도 큰 자립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혼자 고립될 게 아니라 서로 기대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며칠 뒤 정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다른 이웃들과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서로 돕는 생활 공동체. 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각자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평생 요리사로 일하다 은퇴한 분, 모두에게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셨습니다. 박재호 할아버지 전직 전기기술자로 고장난 전등부터
작은 집수리까지 척척 해결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 오래된 재봉틀로 이웃들의 옷을 고쳐주는 섬세한 손재주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각종 서류 작업이나 행정 업무를 돕기로 한 것이죠. 매달 소정의 생활비를 모아 공동 경비로 사용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누구 하나 짐이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구조였습니다. 정자 씨, 이제 혼자 싸우지 마세요. 여긴 다들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정 할아버지의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규칙 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온기, 그것이 여기엔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지.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저만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로 돕는 생활 공동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고 경제적 부담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우리는 매달 50만 원씩 공동기금에 모아 생활비, 식사비, 공과금 등을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던 비용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었고 그만큼 삶의 질도 훨씬 높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운동을 하고 점심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을 함께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박재호 할아버지는 경로당의 전기 배선을 점검해 주었고 저는 동사무소 서류나 복지지원 신청 등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도움받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였고 덕분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큰아들과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들의 얼굴에 선명한 놀라움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렇게 활기찬 모습 처음 봐요.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 주방에서 나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저의 얼굴까지 모든 게 그들에게는 낯설었던 모양입니다. 엄마, 여기 혼자 계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실 줄 알았는데. 그들의 목소리엔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여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곳이야. 요양원도 간병인도 필요 없어. 아들은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요양원 비용도 못 감당하시던 분이 이렇게 넉넉하게 지내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다 함께 부담을 나눠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고 있어. 그게 요양원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더구나.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동안 너무 몰랐네요. 솔직히 엄마가 이렇게까지 스스로 잘 해내실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몰랐겠지. 왜냐면 너희는 한 번도 제대로 알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뭇거렸지만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따뜻한 위로를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것만이 이제 남은 제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할 땐 돌아서더니 지금 와서 뭘 도와준다는 거니? 나한텐 이제 너희가 없어도 돼. 내 재산도 너희한테는 한 푼도 남겨줄 생각 없으니까 이제는 다시 보지 말자. 그들의 눈빛엔 당혹감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완벽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기대도 눈치도 보지 않는 삶. 나이 들었다고 해서 짐이 되지 않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은 내 손으로 지켜낸다. 라는 자존심. 자식들은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흘러 자식들과의 차가웠던 마지막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매일 아침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함께 운동하고 점심이면 따뜻한 밥상을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요양원에서 느꼈던 그 고립감과 외로움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제 삶은 마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문 앞에는 큰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선 이전의 짜증이나 불편함 대신 진심 어린 미안함과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은 어색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혼자서 잘 해내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딸도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저는 고요히 말했다. 그래, 너희들도 살기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나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는 내들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그러자 손주들이 제 무릎으로 다가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자주 놀러 올게요. 할머니랑 같이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그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이 자주 와줘야지. 할머니 집은 언제나 열려 있단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점차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그들의 방문은 의무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관심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주말마다 집을 찾아 저와 함께 경로당에 가기도 했고, 딸은 저녁이면 종종 식사거리를 들고 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손주들은 경로당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할머니, 여기 할아버지랑 윷놀이 했는데 저 이겼어요. 할머니, 김순자 할머니가 해주신 찐빵 너무 맛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웃들과 만들어낸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다시 회복된 가족의 사랑이 제 삶을 가득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며 졸랐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었고 아이들은 제 품 안에서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가 꿈꿔왔던 노후의 모습이구나.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멀리서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들이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아. 나도, 너희도, 우리 모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